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도 아니고 처음 모시는데요. 국힘당의 상근 부대변인,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강사빈 대변인. 예. 상근 부대변인이죠. 상근 부대변인이 몇 명이죠, 국힘당에?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9명에서 10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청년은 몇 명입니까? 청년도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절반 같습니다. 청년. 예, 예.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제가 유일합니다. 2000년대 몇 년생이에요? 제가 01년생입니다. 01년생. 예. 야, 2000년생. 야, 2000년생도 있나 뭐 이렇게. 어떻게 지금 뭐 대학생 아니에요? 일단 휴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대학생 신분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정치에 처음부터 꿈이 있었다기보다도요. 네. 제가 이런 사회 활동을 접하게 된 게 한 17살 정도부터인데요. 오. 저는 역사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이런저런 기점이나 이런 걸 하나 잡기는 참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시작했던 시기잖아요. 네. 2017년이. 근데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시키기 시작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었고 한때는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건데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죠. 네. 자회사가 김정은을 갖다가 기념품을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 17살 때. 예. 17살이면 고등학생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 와, 그럼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했구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천천히 보다 보니까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게 교육을 시키려고 할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치 쪽의 사람들과도 인연이 닿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막 정치를 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제가 할 수 있는 역사 시민단체를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조직했어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래서, 예. 이야, 그래서 엄청나네. 그때 저랑 이제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 비뚤어진 역사를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한번 조성해 보자.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한 3년 정도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좀 방송 쪽으로 가가지고 뭐 EBS나 이런 곳에서도 교육방송에서도 패널 역할로 토론 프로. 교육이나 역사 쪽으로 이제 발언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20살 되면서 이제 21살에 저는 대학을 갔거든요. 네. 21살 되면서 대구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지역 방송에서 정치 평론을 시작했었어요. 20살 때. 예. 만 나이로 20살, 한국 나이로 만 21살. 20살에 무슨 예. 정치평론을, 야,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2022년 3월 9일 다들 기억하신 대선 시기인데요. 네. 그때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지금도 있는 지역인 대구 중남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출마를 했었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다가 지역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앙당의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좋은 기회를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고등학교 때부터 아까 뭐 시민단체를 조직했다고 예. 그러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 시민단체라는 건 같은 고등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같은 고등학생들에만 제한을 두진 않았고요. 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았지만 교수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삐뚤어진 고등학생이 하는데 예. 교수님도 도움을 줬어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었고 이게 어쨌거나 고등학생들이라고 해도 저희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역사가 삐뚤어진 걸 고치려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앞에 보이는 거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방향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재설정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전문가한테 이제 이런저런 지식을 습득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수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었고 그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행사도 많이 열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마련을 했었던 거였죠. 그래요. 예. 우리 강사빈 대변인이 볼 때 예. 지금 우리 역사가 잘못된 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일단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우려고 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뭐 물론 국부나 이런 말은 저도 솔직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건국에 지대한 공을 미친 사람 자체를 얼마 전에 국회 내에서까지 엄청난 폄하를 하잖아요. 뭐 내란죄 수괴다.
뭐 이런 발언까지 쏟아내는 마당에 그 시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인식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뿌리에 대한 고민, 고찰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크게 문제의식으로 다가왔던 부분이고요. 교과서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까지만 해도 과목도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사, 근현대사. 근데 요새는 그걸 봉합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가르쳐지고 사실상 이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기말고사 시즌이 끝나고 나면 대강 가르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짧은 내용마저도 완벽하게 이제 가르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저는 대한민국 뿌리에 대한 망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역사 자체가 혼탁해지는 데까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전교조 교사들의 뭐 어떤 삐뚤어진 교육도 있을 거고, 예. 정치권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었죠. 예. 뭘로 화제가 된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정일성 공원 관련된 건가요? 정일성 공원. 안 그래도 이게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이 저는 굉장히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고 너무 응원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역사 전쟁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빠르게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먼저 밝히셨어요. 이 공산당의 나팔수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광주시에 뭐 공원까지 조성되게 생겼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중앙당에서 부대변인으로 있다 보니까 재빠르게 저희도 논평을 쳐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일성 공원 자체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광주시에 또 따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요 경연에서도 정일성 동요대회가 있었고요. 이 정일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상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이 정일성 이름을 낳는 정일성로, 정일성 뭐 음악거리, 정일성 공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터링 없이 이 정보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렇게 동상이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나 이런 것들도 마치지 않은 채 그런 걸 왜 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우리 당과 함께 같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대변인님은 그래도 젊으니까 예. 혼자 이거 말하자면 논평을 씁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위에 뭐 높은 사람들 뭐 당 대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뭐 사무총장 그러면 부대변인이니까 대변인이 있고 당에 거기 뭐 이렇게 뭐 데스킹을 받아서 수정을 받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부대변인과 대변인과 수석 대변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각자 독립적이기 때문에 데스킹 자체는 오탈자나 이런 거 아니면 방향 자체가 좀 잘못될 수 있으면 공보실에서 먼저 체킹을 해주고 그 외에는 저희 명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평을 쓰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 부대변인 논평이라고 나갑니다. 그래요. 뭐 누구한테 체킹 받고 이러는 건 아니구만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엄청난 건데 그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그냥 그만큼 이제 믿고 이렇게 맡긴다는 거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안을 쓰면 공보실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탈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당의 기조와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따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구조지 누군가가 막 수직적으로 데스킹을 본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대변인으로 발탁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공식적으로 대변인들, 부대변인들은 이제 대표님 임명직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우리 강사빈 부대변인을 어떻게 발탁을 했을까요? 뭐 저는 여기저기서 추천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뭐 대표님 캠프에서도 일을 하기도 했었고 김기현 캠프에서 일했군요. 그리고 작년 12월이었나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22년 12월이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3대 개혁 가지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실 때 그때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 3대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었던 정치권 인사들도 꽤 있었고요. 그렇군요. 지금 대학교 이제 휴학 중인데. 몇 학년 다니다가 휴학한 거죠? 2학년 다니다 휴학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2년을 더 다녀야 졸업할 거 아니에요?
3년이죠. 3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지. 예. 그럼 앞으로 3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당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복학이 늦어지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내년엔 복학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도 정치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제가 좀 다른 계획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학 시점으로 두고 보진 않는데요. 네. 일단 뭐 배움은 네. 뭐 늦어도 괜찮고 어. 언제나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움을 절대 놓지는 않을 거지만 그 시점 자체는 제가 지금 앞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계획하고 뭐 있는 게 원래 이제 출마했던 지역에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출마를 어디서 했죠? 대구 중구 남구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 예. 거기서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은 저 지자체 선거 뭐 아니면 저는 총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선. 예. 오. 야,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 몇 살 때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 26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깨겠다. 그러면 지금 만 20살이에요? 저는 지금 만 22이고요. 만 22. 2024년 총선일 내년 기준으로는 총선이면은 만 23살입니다. 만 23살. 예. 오, YS 기록을 넘보는구나.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중에서 제일 젊은 거 아니에요? 뭐 더 젊은 정치인들도 계실 있어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막 나이나 이런 걸 막 따지고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래 그 고향이 대구예요? 아,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긴 부분인데 네. 저희 태어난 곳은 충청도 충주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다 보니까 이사를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난 곳은 충주, 초등학교는 인천에서 나왔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신국제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에 있는 또 포스코라는 자사고를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에 진학하면서 저는 경북대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고 가게 독립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제 가정 삶을 꾸리고 왜 살고 있는 거죠. 아버님이 이렇게 전근을 많이 하는 직업이셨나? 이렇게 아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일찍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왜 인천서부터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대구 이렇게 뭐 저희가 집이 없으니까 이사를 가야 될 때마다 이사를 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숙사 학교를 나왔어요. 청신국제중학교라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배움의 환경을 찾아 떠난 거였죠. 항상. 그렇구나. 제가 원하는 배움의 환경이 항상 멀리 있었고 멀리 약간 떠돌이처럼 왔다 갔다 했었다가 이제 20살, 21살 때부터 대구에 완전 정착해가지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총선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다른 사람 노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대구는 국힘당의 텃밭이니까. 네, 훌륭한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경선하면 자신 있다. 저는 그렇다기보다도요. 경선도 누구가 있습니까 거기? 뭐 그건 제가 이제 다 하마평 수준이기 때문에 하마평이래도. 뭐 일단 현직 의원님이 계시고요. 임병헌 의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 하면 이제 강하게 언급되셨던 분은 옛날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계시고 권영진 전 시장님도 계시고 뭐 이래저래 많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처음에 제가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에도 처음에 뭘로 출마하셨어요? 저 그때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왔었는데 몇 살 때? 만 20살 때 나왔었습니다. 만 20살 때. 야, 근데 그때 출마했을 때에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표 여론조사 상으로 뭐 당선 가능성 1.8%, 만 20살 때.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당 활동은 일체 안 했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요새 중요한 건 제가 어리지 않습니까? 20대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그래도 이 대구에서 있는 청년 순 유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대구의 청년들이 다른 지방으로 서울로 이렇게 많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이 대구라는 지역이 약간 제 체질과 너무 잘 맞는 지역이었어요. 지역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스며들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특성이 허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대구로 들어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대구에서 청년들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경상도권에서 자라났던 친구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경상도권에서 자라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서울권 대학으로 가버리고 취직하러 서울로 가버리고 수도권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유출되는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에서
이른바 시내라고 부르는 곳이 동성로 쪽이잖아요. 옛날만 해도 동성로 상갈 공실률이 뭐 한 자릿수였다가 지금은 거의 30%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유출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주둥지를 틀고 있는 지역인 중구 남구도 보면 원래 중구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구랑 붙어 있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청년 순유출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 교육의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반,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반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이상 이 대구에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그 이 방법이 뭐예요? 청년 문제를 아는 청년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그러면 있다고 보고요. 청년 뭐를 하면은 안 떠날까요? 저는 그래서 당장 지난번 선거 때 냈던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제일 센 거 하나가 저는 일단 그때 이제 냈던 거는 중앙 공약 하나, 지역 공약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중앙 공약은 국민연금에 대한 민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청년들한테만 짐을 계속 지우려고 하고 이게 그리고 세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 갈등이 자꾸 조장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갈등의 영역으로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이봉규 TV에 소개됐던 이유도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토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갈등 프레임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청년 당사자지만 우리야말로 윗선배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분들이 쌓아왔던 이 길을 따라가는 동시에 우리끼리의 아이덴티티를 살려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조롱, 비하, 비난 이런 식의 방식으로 풀잖아요. 근데 이런 이해관계를 다 제외하고 모든 세대한테 욕먹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세대 갈등을 촉발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기존 정치권의 빚없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자라는 공약을 냈었고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타운을 조성하자라는 공약까지 제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입시에서 졸업한 지 3년 4년이 안 돼갑니다. 저는 여기서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회통합 배려 대상자 출신입니다. 한부모 가족이었기 때문에 집이 잘 살지도 못했고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뭐 다양한 국가의 지원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사교육과 공교육은 뭐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이 뭐 줄어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은 거는 이 사교육도 어떻게 이 사교육을 못 받는 층이 있잖아요. 저 같은 계층들까지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구 남구가 정치 역학적으로 대구에서 제일 최고령화된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웃기지 않나요? 최고령화된 지역에 20살짜리가 나와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에도 제가 항상 답변을 드렸던 게 최고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변화의 기점이 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에서